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한다는 전제로 내년 의대 증원을 하지 않고 종전대로 3,058명을 뽑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 1년 만에 의대 증원은 백지화됐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필수 의료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어 복귀가 불투명합니다. 한국의 주식 부자 1등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서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정호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 가치는 6일 기준으로 12조 4천억 원으로 이재용 회장보다 2,600억 원 많았습니다. 메리츠금융 주가는 최근 1년간 실적 호전에 힘입어서 60% 이상 급등한 반면 삼성전자는 25%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 지 이틀 만에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자동차의 한 달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에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K-엔비디아 발언이 정치권은 물론 재계에서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투자해 첨단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히면서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부펀드 아이디어까지 진전이 되고 있죠. K-엔비디아 가능한 것인지 일부 정치인 비판대로 공상소설 같은 얘기인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뷰즈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뷰즈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0조 원의 국민 참여형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첨단 전략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꺼낸 한국판 엔비디아 구상을 뒷받침하겠다는 건데요. 한쪽에선 사회주의 발상이다, 공상소설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K-엔비디아의 꿈 어떻게 보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용우 서울대 경영대 개건교수,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개발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K-엔비디아 발언이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지 재계, 학계에서도 논쟁입니다. 지금 50조 국민 참여형 국부펀드 아이디어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선 저희 토론이 좀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좀 정확하게 좀 팩트 체크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K-엔비디아 발언 좀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용우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조금 해석이 되고도 있는데 좀 발언이 명확하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민주당 유튜브에 네. 나오셔서 네. 말씀하신 건데 만약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네. 회사에 공공에서 몇 년 전에 20-30% 투자를 했다. 네. 그럼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갔을 테니까 그걸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로 해석되집니다. 예.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예. 그리고 그 지분 한 30% 정도를 미리 투자하고 있었다면 미리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투자하고 했다. 그래서 결국 예. 국민 거다. 국민이 지분을 30%를 가지게 된다면 네. 이런 가정이죠. 그런다면 이제 세금에 의지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세금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가 될지 예. 그 수익이 거의 규모에 따라서 예. 의존도를 약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발언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네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또 하나는 30% 지분을 국민 모두가 나눈다면 이게 조금 이 30% 지분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네. 초기 설립이나 설립 초기에 투자를 해서 네. 지분 30%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제 그게 한 가지 가정이고 예. 두 번째 가정은 엔비디아 같은 그런 성공적인 투자가 나타난다. 이 두 가지 가정인데 예. 이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게 이슈가 되고 네.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만 예. 사실은 그냥 그렇게 큰 어떤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가정 자체 두 가지 자체가 네.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 자체에 허점이 많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이 4,200조, 100조 되니까 30% 들고 있었다고 하면 그게 뭐 1,200조, 1,300조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국세가 1년에 뭐 한 360조 되니까 그 일부 팔아가지고 세금 한 푼도 안 넣고도 살 수 있겠네라는 말이 되지만 예. 그건 결과론적이고 이 논리의 허점이 가정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온다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두 개 나오는 세계 시총의 1, 2위를 하는 회사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투자해가지고 키웠던 회사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엔비디아의 반이 좀 될까 말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엔비디아가 나온다 그러면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아들이 있어하고 축구 시키면 다 손흥민이 되고 딸 시켜갖고 골프 시키면 다 박세리 나온다 그러면 뭐 무슨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나온다는 가정은 가정이 조금 너무 극단적인 낙관주의 예. 내지는 사실 투자는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고 예. 두 번째 가정이 뭐냐면 정부가 30%를 계속 갖고 있어서 그거를 국민 몫으로 떼준다면인데 네.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큰 회사가 성장할 때까지는 1993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엔비디아가. 1990 3년. 네. 그러니까 30 한 몇 년이 지난 거죠. 네. 엔비디아가 지금의 엔비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는 엔비디아가 된 거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지분을 계속 30% 유지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추가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고 예. 계속 R&D라든가 뭐 시설 개선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 예를 들면 대만의 TSMC라고 또 유명한 기술 기업이 있잖아요. 네. 이 회사가 처음에 이제 모리스 창이 설립할 때는 대만 정부에서 50%를 대줬습니다. 네. 그게 정부가 이제, 그 50% 외국인 투자가 50% 했던 회사가 나름대로 지분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분을 유지해도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회사가 커지니까 지금 7%밖에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정부가 7%. 예. 그래서 네. 30%를 유지한다는 또 그 가정도 제가 볼 때는 좀 비현실적이고 허점이 있지 않나 두 생각합니다. 가지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에 조금 가정 그리고 30%를 정부 그러니까 국민 몫으로 유지한다면 이런 가정이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뭐 이게 꼭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이런 것을 취지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해서 정부가 조금 투자해서 좋은 기업을 만들고 그 혜택을 국민에게 좀 나눠주겠다는 취지를 조금 좀 극적으로 설명을 하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여튼 너무 비현실적이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이용우 교수님 어떻게?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긴 한데 예. 지금 이야기를 했던 맥락 자체를 보면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예. 환경, 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AI인데 AI. AI의 중요성에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투자자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제도를 이제 이야기하기엔 화두라고 보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계속 만들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사실 보면 투자 해임 기간이 너무나 길고 뭐 해임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한테 맡길까 이 돈을 그 투자한 사람한테 20년, 30년, 짧게는 5년, 10년인데 10년 동안 간섭을 하지 않고 네. 5년 이상 적자 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정권이 5년인데 그 사람 잘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이런 상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가버넌스 구조를 체계적으로 누구한테 맡기고 네. 이거를 장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네. 공공의 돈이 들어갔다면 그냥 다 맡겨둘 수 없고 일정 정도의 감시는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목적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해야 될까를 이야기하기엔 화두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K-엔비디아가 실제로 K-엔비디아를 만들어 30% 지분을 갖는다기보다는 AI 시대에 과연 AI 기업을 키우는데 이게 과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경영진들이 압력이나 이런 건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정권은 5년마다 바뀐다. 자, 그런 제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여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조금 주도하는 투자 그럼으로써 뭔가 새로운 첨단 전략 산업을 만들어 간다는 구상은 좀 괜찮겠습니까?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초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에서 사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위해서는 국가 정부가 나서는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돈만 있다면 국부펀드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분야에 투자도 하고 또 일반 분야도 투자도 해서 국부펀드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대찬성인데 예. 문제는 그러면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어디서 그렇죠. 돈이 사실은 이제 지금 세계적인 모든 국부펀드들은 뭐 석유를 팔아서 큰 돈이 생겼다든지 천연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화 자금 안정을 위해서 갖고 있는 외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 이 조달의 어떤 그런 어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상황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국은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아무래도 세수도 부족해가지고 재정도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예. 그러면 이 조달하기 위해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빚을 더 지거나 아니면 다른 연기금들도 이제 참여를 시킨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다른 연기금이 운영하는 돈을 또 출자를 받아가지고 펀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일에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그 의미가 없는 거다. 오히려 새로운 또 이 펀드를 관리하기 위한 에이전시 코스트만 늘리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약간 좀 우려를 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석유를 팔아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자금 조달의 문제를 좀 제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조달 관련해서 연기금이 들어갈 경우에 좀 그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교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정부가 주도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도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투자자가 자기 돈을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리스크를 잘 압니다. 예.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근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옛날처럼 우리가 추격형 경제일 때는 누굴 벤치마크를 하면 됐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거의 선도형에 와 있기 때문에 앞이 예상이 안 됩니다. 앞이 예상이 안 될 땐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예. 그 리스크를 정부가 펀드를 통해서라든지 일정 정도 부담을 해줌으로써 민간이 그 리스크의 일부분을 정부나 공공에서 담당해 주니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예. 연기금의 경우에도 보면 연기금은 일정 정도로 자금의 캐시플로우가 있어서 자금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년짜리라고 하면 국민연금에서 자금이 일주일에 빠져나간다면 그걸 환매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조달과 예. 투자 내용, 투자의 대상,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제도가 그걸 따라가고 있느냐. 현재 보면 이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모태펀드가 있습니다. 모태펀드. 예. 예. 벤처 투자나 엔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정도 출자를 해서 민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벤처 투자를 하고 벤처 있거든요. 투자라는, 네, 간접 투자 형식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하는 민간하고 같이 맞춰서 정부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모태펀드가 최근에 자금은 조성 많이 되었지만 투자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요? 좋은 기업을 찾지 못합니까? 아니면 투자할 곳이 없어서. 투자할 스타트업이 없습니까? 예. 바로 그러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그 투자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게 정부의 일입니다. 그리고 모태펀드를 통해서 네. 민간이 처음에 들어가기 힘든 거. 그렇지만 정부가 리스크를 좀 나눠주면 할 수 있는 부분. 네. 이런 것들 발굴하는 거. 이게 정부 역할이고 그거 팠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거에서 바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들이 어디서 막혀 있을까 이런 문제를 지금 이제 우리한테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가능할 건가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뭘 바꿔야 될까 이런 문제를 던지는 하나의 제가 화두라고 화두로 본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정부가 주도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정부는 좀
다른 투자자들이 조금 안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조금 떠안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비슷한 게 모태펀드가 있다. 그런데 투자할 기업이 지금 마땅치가 않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모태펀드 이렇게 해서 정부가 지금 민간과 함께 돈을 내서 좀 좋은 스타트업 찾는 게 쉽지 않습니까? 투자 상황이 지금? 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게 많긴 한데요. 근데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국고펀드론 때문에 이제 얘기가 이렇게 시작된 건데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수준의 레벨의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꺼낸 게 사실은 큰 의미도 없고 실제로 시장상으로 크게 영향도 주는 것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미 국민연금이 1,200 몇십 조라는 돈을 운용하고 있고요. KIC라고 부르는 한국투자공사에서 뭐 350조 운용하고 있고 또 민간의 자산운용사에서도 다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난 뭐 한 3, 40년간 역대 누적 수익률이 한 6%, 6.8%, 6.7%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KIC는 뭐 한 4.7, 8%, 9% 수준인데 이제 정부의 중심으로 여기 이 기간에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난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모여서 운영해도 이 정도 수익률인 겁니다. 근데 얘들 이쪽은 또 뭐냐면 운영하는 대상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결정해라.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하죠. 종목당 10% 이상은 하지 말라든지 그런 일정한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운영을 해도 이 정도 수익률인데 만일에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50조를 새로 만들었어요. 뭐 어떻게 조달됐든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마 산업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뭐 자금을 억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팔 비틀고 저는 이제 여기에 민주당 의원님 죄송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찬성하시면 사제 다 틀어서 만드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특정한 분야를 지정하고 어떻게 운영에 제한을 두면 이렇게 자유롭게 운영을 해도 수익률이 4%, 6% 수준인데 이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용호 의원도 지적하셨다시피 5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수익이 이렇게 낮은 거에 대해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돈이 묶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따질 때, 투자의 효율성을 따질 때 누구든지 의욕은 있고 다 있지만 이걸 사실은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시장에. 근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펀드들이 만들어져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AI를 말씀하셨는데 AI는 지금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그 어떤 그 비상장 회사 관련된 시장에서도 최대의 화두가 AI고 AI 관련돼서는 좋은 회사가 있으면 저도 지금 투자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투자할 만큼 그런 좋은 회사가 주위에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텍 펀드가 투자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는 그 어떤 형식이냐면 그 매칭으로 해가지고 정부는 나서지 않고 민간에서 투자를 하면 같은 금액을 정부가 투자해 주는 겁니다. 근데 민간에서 투자할 때를 찾지 못하니 투자를 안 하니 투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펀드를 만든다고 투자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그런 면에서 아까 이용호 교수께서 의원께서 아까 이제 투자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어떤 운영을 보장 담보를 해야 된다. 지배구조 문제가 중요하다. 긴 기간 회임 기간을 버틸 수 있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특정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이 정부 돈이 일단 또 들어가니까 뭔가 이 관리 간섭도 심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정부 주도는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까 사회자께서 얘기했듯이 KIC를 처음 만들 때도 뭐 연금 사회 수준이 국가 사회 수준이 KIC 2005년 한국투자공사요. 투자 외환 보유고를 일정 떼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도가 지나오면서 KIC 자체가 가진 독립성을 굉장히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렇지 저는 하나의 좋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 리스크나 현실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동이 안 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뭘 바꿔야 될까? 이런 걸 지금 정비를 해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이건 공상인데 자꾸 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사회적 담론으로서 경제 끌어올려가지고서 우리 진짜 투자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을까? 또 시장은 또 뭘 잘못한 게 있을까?
국가 제도는 어디가 잘못된 게 있을까 할 수 있는 화두로서 던져서 우리 가장 중요한 국회에서 정치인들 자체도 네. 말로 하지 말고 직접 한번 보면서 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고 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 그 스타트업이 뭔가 덩치를 키워가면서 성공을 해가지고 점점 유니콘도 되고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환경, 뭐가 우리나라의 경우 안 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노동 문제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심각한 여야 갈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돈이 없어서 과연 스타트업이 안 나오느냐? 아까 그 환경, 우리 스타트업에서 훌륭한 스타트업이 안 나오는 그 환경 어떤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의 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첫째도 자금, 둘째도 자금, 셋째도 자금입니다. 자금입니까? 네, 자금이 풍부하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금 조달이라는 것도 이제 그렇다 해가지고 스타트업 벤처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막 퍼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시장적인 그런 그 투자 수익률과 이런 것들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정부는 그걸 돈으로 다 해결해 주면 돈이 있으면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그 돈이란 건 항상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정부가 좀 나서야 될 거는 규제 같은 것들입니다. 규제. 예, 얼마 전에 반도체 뭐 얘기 나올 때 주 52시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사실 스타트업이나 R&D가 중요시 되는 기업들한테는 적용하는 거는 지금 노동 정책을 적용하는 거는 기성 기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규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제 한국에서 좀 더 해야 될 거는 뭐 워낙 뭐 한국의 교육률이 뛰어나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고 하지만 예. 이 인재들을 좀 더 키우는데 정부는 더 뭐 노력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이공계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뭐 상대 나온 사람들이나 법대나 의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연봉이 한 10배 되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그런 이 인프라 환경과 거시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는 좀 더 노력해야 되지 50조짜리 펀드 이런 거에 국한해서 시야를 두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정부가 해야 되는 생각이 아닌가 그 생각됩니다. 환경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관련해서 잠깐 언급한 뭐 엔비디아, K-엔비디아 하니까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지금 민주당의 반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과 좀 연계해서 우리가 뭔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올 수 없는 환경과 연계해서 이용호 의원께서 혹시 해주실 말씀? 뭐 저는 52시간제 예외 적용. 뭐 R&D에서 예외 적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그 얘기는 삼성의 반도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삼성의 R&D가 주 52시간 규제 때문에 못한 거냐? 오히려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가버넌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실제로 특별 연장 근로제는 일본에서 2019년부터 시행되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38년부터 시행됐던 제도입니다. 그는 특정하게 일을 규정할 수 없는 네. 특유한 사무직이나 행정직에 대해서 적용하되 그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는 걸 같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R&D 인력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다른 주식 보상과 같은 회사 가치 올라가는 거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 이게 같이 이야기가 돼줘야지만 네. 그러네요. 내가 아무리 연장 근로를 해도 일할 의미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근로시간 늘리면 된다. 저녁 늦게까지 있어라. 이거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같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빠진 채 갑자기 52시간을 앞으로 내세우면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잘못된 게 경영진의 의사결정이나 부분을 따지지 않고 노동자들이 일을 적게 해서 예. 그런 걸로 원인을 전도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할 건 아니고요. 거기 국부펀드 또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구상이니까 뭔가 이제 그 좀 돌아가면서 이 정권이 새로 바뀌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금융 상품이 등장합니다. 먼저 가깝게는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가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의 그린 펀드가 있었습니다. 이 K-엔비디아 구상과 뭐 좀 다르지만 성격은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펀드들의 실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돌아보면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그 수익률이 많이 좋았다 그러면 지금 이미 앵커님도 다 알고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펀드 사이즈도 없지만 존재감도 없고 이런 쪽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그런 분야에 앞서는 게 시대를 앞서서 훨씬 더 수익이 높아야 되는데 실제는 이런 뭐 어떤 형태의 이름을 만들어도 가장 최근에 또 밸류업 뭐 지수 만들었고 그걸 추종하는 펀드들도 있잖아요. 밸류업 지수 만들었어요. 코리아 예. 밸류업 지수. 예. 그 모든 것들이 정치인들이 이제 좀 약간 뭐 이렇게 실적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름을 여기서 만들었지만 예. 궁극적인 거는 다 시장 수익률에 근접합니다. 거의 다. 예. 뭐 이제 그 밸류업 지수 같은 걸 하나 예를 들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예, 사실은 보통 기업보다는 더 좋은 PBR이든 ROE든 다 좋은 기업들 모아놓은 지수예요. 예. 이 지수가 지금 한 1,007 정도 된 수준이에요. 천- 1,000에서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달에 1,000에서 시작했는데 1,007이니까 뭐 거의 없는 데다가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뭐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수익률이 더 낮습니다. 코스피, 올해 들어서는. 코스피를 예. 좀 못 따라가네요. 못 따라갑니다. 뭐 1, 2월 달에 이제 코스닥은 1, 2월 달 네. 기준으로 8.34%였고요. 많이 올랐고. 코스피는 5.57. 근데 왜 이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은 3.65. 왜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이렇게 낮으면 이를 추종하는 펀드들의 실적이 안 좋다는 건데. 지금 이제 전체 시장 자체의 성격이 좀 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사실 뉴딜 펀드 만든 자고 할 때 그때 국회에 있으면서 그런 건 하는 게 아니다. 아, 그랬어요? 그때? 예. 그때 상품을 만든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벤치마크를 정확하게 설정해주고 좋은 펀드가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지. 예. 왜 정부가 어. 지수를 함부로 만들어서 예. 그거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찬성하지 않으셨군요. 그러니까 그때 뉴딜 펀드. 전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렇게 길게 갈 수 없다는 건 항상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국부펀드도 그런 맥락에서 어. 저도 이제 좀 반대하는 이유죠. 예. 하여튼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펀드다 투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루는 거는 사실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줘야 되는 영역이지 예.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거는 저는 이제 좀 좋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중요한 거는 화두를 던져서 지금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투자 관행이라든지 그리고 정치가 해줘야 될 역할과 민간이 해줘야 될 역할 이런 것들 명확하게 구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게 이번 사실 이런 이슈가 예. 대표적인 정치인에 의해서 나와서 논쟁이 됐다는 사실 자체도 보면 예. 이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 필요한 게 뭔지를 국민들이 알게 되고 예. 우리 투자 문화나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언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계기로 좀 이런 것들이 제도 환경을 고치는데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 정치인이 하게 되니까 반대편에서는 뭐 공상 소설이다, 사회주의 발상이다 이런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비판도 좀 정치적으로 너무 정치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비판 자체도 정치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국부펀드 10개, 100개를 만들어도 저는 찬성합니다. 나올 수만 있다면.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오기 힘든 현실이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돈을 벌어가지고 네. 그걸 뭐 나눠주든 네. 정부가 대신 재정으로 쓰든 그건 사용하는 그건 나중에 이제 성공했을 때 문제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성공했는데 돈을 나눠주면 사회주의다 이렇게 비판한 자체가 이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의 시작부터 이제 접근을 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지만 나중에 돈 벌었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준다 그거 가지고 사회주의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는 예. 뭐 떡줄 사람은 떡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하고 같은 결과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돼서 돈을 벌었으면 네. 그때 이제 논의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공동에 나눠 가지든 아니면 재정 대신으로 쓰든 뭐 국가의 큰 정책을 위해서 쓰든 근데 그걸 먼저 앞서서 얘기하는 거는 힘들다고 보는 게 절대 그렇게 벌 수가 없습니다. 벌 수가 없다. 국가 정부 나서 가지고 만든 펀드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이 저희 한국의 어떤 그 국민연금, KIC 그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모든 국부 펀드들을 실적들을 다 보면요 예. 이게 민간 수익률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국부 펀드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석유를 팔았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뭐 노르웨이가 그런 대표적인 예고예요.
제일 큰 펀드죠. 뭐 아부다비에는 뭐 또 싱가포르도 돈을 많이 벌었고 테마섹, GIC 두 개나 있어요. 그런 펀드가 그렇게 만들어서 돈을 벌어갖고 국펀드 운용해서 생긴 수익금은 재정에 쓰지 않습니다.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재투자도 하고 또 뭐 회사에 나라에 또 어떤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 있을 때 비용 쓰는 거지. 나눠 갖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금 안 내도 될 정도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세금을 재정으로 쓰는데 네. 그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에서 서로 AI 시대 어떤 새로운 기업을 만들기 위한 뭔가 제도적, 환경적인 틀과 기준을 만들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좀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우 서울대 경영대 개건교수, 박병호 숭실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1년 내내 녹지 않는 얼어붙은 땅, 아주 차갑고 거친 바다 알래스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알래스카 최북단에서 천연가스 LNG를 캐내 태평양과 접한 남쪽까지 1,300km가 넘는 가스관으로 수송하는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반갑지 않은 초대장임에도 불구하고 발표 당일부터 강관 관련 주가는 급등했는데요. 알래스카 LNG 사업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 초대장이 날아온 뒤부터 주가도 관련 기업의 주가도 급등하는데 이 초대장 가스관 프로젝트는 우선 어떤 겁니까 이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알래스카 북쪽에 있는 저 프로드베이라는 지역에 있는 예. 그 가스전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가스를 예. 이제 앵커리지 있는 쪽으로 예. 한 800마일 정도 되니까 한 1,300km 정도 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해서 육상 파이프라인으로. 예. 그래서 가스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프라인밖에 없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으로 운송을 하고 얘를 해외로 팔기 위해서는 이제 액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액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NG 형태로 만들어서 예. 배에 싣고 얘를 이제 마켓 있는 새로운 시장에 이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일과 달리 예. 얘는 기체로 있기 때문에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가려면 파이프로 운송이 안 되니까 액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로 만들려면 이제 영하 162도까지 온도를 낮춰서 예. 얘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에너지도 많이 들고 이제 비용도 또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LNG 선으로 이제 수송을 하는 예, 거네요. 수송을 해서 이제 앵커리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 가스를 LNG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죠. 중국, 뭐 인도, 한국, 일본. 그 중에서 뭐 중국은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 가스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예. 아마 미국 측에서 생각하기에는 가장 만만한 측이 뭐 한국하고 일본 아닐까. 에너지를 대부분 다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나라에 팔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이제 운송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에서 많이 가져오는 거죠. 중동에서도 갖고 오고 이제 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갖고 옵니다. 미국에서 이제 휴스턴 쪽에 휴스턴에서. 예. 그거보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한 3분의 1 정도로 거리가 운송 거리가 작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좀 운반 비용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가스를 캐내거나 또 그 알래스카에서 수송 가스관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뛰어납니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니까 그냥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왜 하필 우리일까? 왜 한국일까? 근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 민주당일 때는 이 프로젝트가 아마 그렇게 모든
그 석유 회사들이 잘 참여를 안 하고 빠졌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화당이 하면서 이게 지렛대로 해서 뭐 협상력이나 다른 거를 늘릴 툴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관세처럼 협상력으로 요걸 예, 이렇게 하라 그런 다음에 그쵸. 다른 걸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근데 트럼프 이게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LNG 사업은 우리가 이제 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과 예.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사업, 아. 그다음에 그 가스를 해외로 수출하려면은 LNG로 만드는 이 세 개가 액화하는 과정. 연결이 다 돼야지 돼요. 근데 개발자들은 다 달리 형성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개발하는 회사가 파이프라인도 놓고 그다음에 LNG 설비도 갖춰서 LNG를 팔아도 되는데 이게 덩치가 너무 크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세그먼트를 나눠서 가스 개발하는 회사, 그렇죠. 또 가스 관을 관을 하는 생산하는 회사도 있고. 또 액화시키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 고속도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 타리프 받는 것처럼 톨피 받는 것처럼 얼마를 이동할 때마다 뭐 MMBTU당 아니면 스탠다드 큐빅피트당 얼마의 돈을 차지를 하는 형태로도 운영이 되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스관 건설하라는 겁니까? 어떤 게 실제로 요청이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민주당 정부에서는 잘 안 되고 이제 공화당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과거에도 뭐 상당히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게? 그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2005년도까지는 저유가였었고요. 2005년도까지는 예, 그래서 200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유가가 돼서 2014년도 말까지 한 10년 넘게 고유가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부분의 LNG 가격은 원유 가격에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기준으로 원유 1배럴당 뭐 가스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가지고 가는데 보통 그게 한 7배 정도 돼요. 예. 가스 가격의 7배, 그러니까 아니면 원유 가격의 7분의 1 정도가 LNG 가격으로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유가가 70불이면 네. 대략 LNG 도입 가격은 MMBTU당 10불 정도 되는 거죠. 10달러? 예,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가스전에서 나오는 가스 가격은 보통 한 지난 10년 동안 2불에서 4불 사이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싸니까 싸구나. 얘를 LNG로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유가 연동되는 가격으로 팔면 예. 비즈니스가 또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2010년도 전후로 지나서 이제 셰일가스 붐이 본격화되면서 가스가 남으니까 예. 전에는 캐나다의 가스를 수입하고 예. 중동의 가스를 수입했다가 얘를 이제 틀어서 그 수출하는 걸로 바뀌었죠. 셰일가스. 예, 셰일가스를 이제 LNG로 만들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 쪽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서양으로 보내는 그 LNG도 있고 이제 뭐 한국이나 일본으로 이제 보내는 LNG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만약에 아까 셰일가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가나 셰일가스 가격이 좀 떨어지면 이 사업의 수익성이 좀 아주 낮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LNG 시장에 가격을 형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한 70%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가 연동되는 걸로 하지만 그냥 독립적으로 LNG 시장이 따로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결국 중요한 거는 생산하는 가스의 가격이 피드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피드가스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싸게 생산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마진이 또 이제 뭐 달라질 수도 있고 어느 회사는 LNG 공장만 만들어 놓고 가스를 다른 사람이 갖다가 활용만 하게 하고 여기에서 그냥 활용비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업 자체의 형태가 다양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스관을 아까 800마일, 네. 1,300km라고 예. 했는데 그 가스관을 짓는, 건설하는 그 사업도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수주를 해서 수주를 한국의 회사들이 플랜트 회사나 건설 회사를 수주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겠죠. 수주를 하면. 우리가 수주를 하면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사업의 주체가 된다. 주체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지분할 건 몇 개 회사가 어떻게 모여서 투자 형태로 만들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또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사업을 줘야 그렇죠. 되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형태는 이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이제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 부분, 파이프라인 부분, 예. 그다음에 LNG 부분이 있는데 예. LNG 사업이 잘 안 되면 이 파이프라인 사업도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덩치 큰 세 개의 프로젝트가 그쵸, 그게 긴밀하게 연계가 돼야 돼야 되는데 돼요. 예. 하나가 잘못되면 그렇죠. 한 군데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 전체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엑선모빌도 뭐 뭔가를 좀 이거 하려다가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손을 들었다는 얘기가 네네. 있는데 그렇게 그런- 어려운 거네요 이게.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게 예. 이게 이제 북극에 가까우니까 네, 알래스카 북 예, 동토 지역이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작업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뭐 1년에 몇 개월 일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그리고 이제 뭐 여름에는 뭐 23시간 환할 수 있지만 예. 겨울엔 또 껌껌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뭐 영하 3, 40도씩 계속 되니까 아. 일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기온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면 결국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비용이 많이 된다는 들어가고. 거죠. 그러니까 극한의 작업일 텐데. 근데 아마 그 엑스모빌 같은 미국 회사들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그냥 본토에서 나오는 셰일 가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힘들여서 예. 북쪽에 있는 알래스카 거를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서 그 미국이 갖고 있던 계획에 보면 미국의 셰일 가스 붐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알래스카의 가스를 개발을 해서 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으로 공수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셰일 가스 붐이 일어나면서 그 계획이 접어진 거죠. 접은 거죠. 굳이 멀리 있는 거를 그렇게 어려운 조건을 개발해서 필요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셰일 가스만 생산을 해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셰일 가스 이외에 셰일 오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은 예. 가스가 있으면 셰일 가스고 셰일층에 오일이 있으면 셰일 오일인데 이 셰일 오일은 그 가벼운 탄화수소로 많이 돼 있어서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가스가 나와요. 아, 오일을 거기서? 생산할 때. 아. 그러니까 셰일 가스 말고도 셰일 셰일 오일에서 오일에서도 나오는 가스도 가스도 있으니까 있는데. 미국이 셰일 가스 그 가스 가격이 지난 10몇 년 동안 낮은 이유가 그거예요. 아. 너무나 많이 가스 가스가 공급이 된다는 나오는데 거죠. 예. 굳이 그 알래스카 정말 극한 그렇죠.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제가 사업을 한다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은데. 예, 불확실성도 크죠. 근데 이 그다음에 초대장을- 리스크도 있죠. 초대장을 받았으니까 이게 참 난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트럼프 이기 행정부 들어서 관세 맞죠, 뭐 외교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뭔가 요구하면 참 이게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잘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잘해야 돼요? 뭐 어떻게 잘해야지? 근데 이 2017년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뭐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이 사업에 뭐 투자를 하겠다, 43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인데 뭐 진전이 전혀 없었죠, 그 당시에도. 네네. 그래 아마 뭐 정상들끼리 뭐 MOU를 하거나 뭐 립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중에 석탄을 많이 쓰고 석탄. 있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친환경적인 가스를 많이 쓰자는 전략도 있기 때문에 같은 대륙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별도로 예. 러시아랑 2014년에 이미 협정을 맺어서 중국은 예, 그래서 그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예.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파이프 관을 이용해 가지고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그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2019년도에 이미 많은 양의 가스를 중국이 받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예. 그리고 그 2탄으로 이제 사이베리아 2가 나와서 예. 24년도에 그게 아마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24년도 말에. 작년 말부터. 예, 그래서 그 양이 엄청나게 더 늘어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27년도에 예상되는 거는 거기보다 이제 중국도 땅이 넓으니까 예. 이제 북동쪽에 있는 거는 그 사할린에서 가깝게 되니까 예. 이 사할린의 가스전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중국으로 가스를 도입하는 것까지 지금 아마 27년도에 그 런칭 시키는 거를 아마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한테는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LNG 가격보다는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보통 PNG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PNG 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그래서 내추럴 가스는 그냥 메탄 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가스를 PNG 형태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죠. 경제적이다. 근데 이제 사유만 좋다면. 예. 근데 이제 이게 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그는 순간 그렇죠. 이제 문제가 발생할 문제가 수 발생. 있죠. 만약 러시아가 그걸 잠궈버린다. 예, 우크라이나나 이제 유럽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동맹이고 사이가 괜찮다면 가장 좋은 거는 건데. PNG가 제일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쪽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예. 좋으면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면은 사실 러시아께 최고네요. 들어오면
한 30% 정도 더 싸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도 만약에 통일이 되고 뭐 예. 관계가 되면 그게 한국 같은 옵션이 될 수 있는데 좋은데. 지금은 그냥 반도지만 섬처럼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미 그런 좀 국경이 문제들이 끊겼으니까. 결국 에너지 문제에도 깊게 연관이 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뭔가 얘기가 돼서 우리 한국이 조금 참여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다면 결국은 가스를 가장 많이 도입하는 게 한국가스공사잖아요. 민간도 네네. 도입을 합니다만 민간에서 도입하는 건 이제 많지 않을 테니까. 예. 그럼 결국 한국가스공사가 사업 후보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아까 세 개의 세그먼트 중에 네. LNG 설비하는 쪽에 아마 투자를 해서 LNG 설비. 예. 그러니까 LNG 그 생산 설비에 투자를 해야 거기에서 생산되는 걸 우리가 뭐 가지고 올 수 있거나 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클 것 같고요. 아, 나머지 그 선단에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다른 것들은 가스관이나 그쵸. 시추나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 사업이 추진될지 모르기 아직 때문에 모르는 이게 독립적으로 될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회사가 나서야 되는데 한 회사가 하기에는 아마 그렇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가 나올지 그것도 사실 모르고 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뭐 가스공사가 이제 아까 LNG 설비 쪽에 나선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돈이 많이 들 텐데 가스공사 빚도 많아요. 그렇죠. 자기 지금 빚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뭐 가스공사의 순수한 뭐 운영이 잘못돼서 그런 것보다는 예. 미수금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수금? 왜냐하면 LNG를 어느 가격으로 사왔는데 얘를 도시가스나 다른 거 할 때 싼 가격으로만 줘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차액이 발생을 하니까 예. 그런 미수금이 뭐 1년에 어떤 경우에는 뭐 10조씩 쌓이고 막 하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 이제 빚으로, 재무적인 재무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비용만으로 딱 친다면 알래스카 가스를 해서 1,300km 지나서 태평양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거, 아까 텍사스 휴스턴에 사는 거,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거 보면 비용만으로 한 30% 정도 싸요, 일단?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오는 게? 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는 거보다 오는 게 LNG랑 비교할 때는 한 30% 쌀 텐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거리가 일주일 걸리느냐, 2주 걸리느냐 그 차이니까 운송비가 조금 줄어드는데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아예 뭐 알래스카 1, 2불 북서 정도밖에. 쪽에서 예. 그쪽에서 개발해가지고 LNG 얼음을 깨고 이렇게 바다로 베링에 이렇게 오면 더 싸죠. 그러면 이제 북극 항로랑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앵커리지에서는 굳이 글로 갈 필요는 없죠. 아시아로 올 때는 그러네요. 그냥 태평양을 건너서 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큰 이유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예들이 있어요. 캐나다가 올해 이제 캐나다 LNG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게 가스공사가 지분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옛날에는 뭐 15%인가 참여를 했다가 정부에서 이제 부담이 되니까 줄이라 해서 한 5%인가까지로 이제 줄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스케줄링 하는 뭐 10년 이상 걸리는데 투자를 해놓고 돈이 묶여 있는 거랑 똑같은 의미니까 그러네요. 예. 큰 회사거나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회사들이 적합한 사업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석유가스공사처럼 국영 기업들이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좀 짧게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불확실성도 크고 설령 되더라도 사업이 정말 오래 걸릴 텐데 그 발표된 후에 강관업계 주가가 막 급등을 했거든요. 이 전문가라서 그렇게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동해가스전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거 한 달 했더니 뭐 가스공사 올라가고 뭐 다른 데 올라가는데 이게 뭐 주식이론 시장이 그냥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가스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 프로젝트가 된다고 해도 시간이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같이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네. 네. 신중해야 되겠다. 네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로 네네. 마감을 하겠습니다.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에 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국민이 지분을 나눠 갖는 K 엔비디아 발언이 화제입니다.
차제 50조 원의 국민 참여형 국부 펀드를 만들어 첨단 기업에 투자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죠. 참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이 종잣돈이 없어 탄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술력만 있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아무런 규제 없이 마음껏 펼칠 수만 있다면 투자자들은 따라옵니다. 제2, 제3의 엔비디아 꿈꿔볼 수 있습니다. 혁신 기업이 춤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